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녀 검증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검증을 넘어서 이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증 공방전. 이번엔 아들과 딸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안 후보의 딸이 미국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지난 일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에 이력서를 내지도 않고 취업했다는 사실이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보다 더욱더 분노할 일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아들과 딸,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 보면 4.13 총선도 그렇고 그 전에 대선도 그렇고 아들과 딸이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예. 아니면 악재가 되느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악재인 경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뭐 어느 쪽에 완전히 불리하다, 치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서로 발목을 잡고 좀 침몰해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장식한 건 안철수 딸 이 네. 키워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의 딸 예. 안설희 씨가 예. 재산 공개를 계속 해왔어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해왔다가 2015년 이후에 재산 공개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찔러보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좋은 유명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독립 재산을 이제 독립 생계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뺀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예. 가족관계 기록부를 한 장 떼면 예. 이거 뭐 쉽게 뗄 수 있죠. 그 안에 딸이 포함돼 있으면 독립 생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가족 기록부에 이제 같이 등재가 돼 있으면. 예. 하지만 분가가 돼 있으면 독립 생계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고 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예. 세대 분리가 안 돼 있고 가족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는 재산 공개를 하라고 또 압박을 하겠죠. 이런 문제인데 이제 재산을 또 공개하면 그 재산에 뭐 많다 적다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양 후보 모두 알고 있는 것이 해명 절차가 간단한데 왜 안 하지? 국민들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공방이에요. 특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대선 후보는 피해가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빨리 터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측에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 문제를 놓고 검증 공세를 높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에 들이댔던 검증의 50% 수준이라도 검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가 미워서 막연한 이미지 속에 하게 되면 똑같은 제2의 남자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구역을 하고 이걸 옹호했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활용해서 일종의 렌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렌트에서 쓰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따님 재산 공개 거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을 하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 거부를 했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 세대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등록표만 공개를 하시면 해명이 될 문제예요.
네, 전재수 의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세대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 재산 공개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라 이런 주장인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의 해명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예, 근데 뭐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법대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 좀 일부러 국민의당에서 약간 뜸을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 그 딸 문제가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예. 이미 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호화 유학 생활. 예. 생활한다느니 이 이슈가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국적 아니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대선 준비를 해 오면서 그걸 소홀히 관리를 했을까요? 딸 문제를? 저는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세가 들어오니까 지금 공개하는 것보다 조금 뜸들여서 딱 공개를 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예. 라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서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은 저는 이 공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이 예. 좀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딸에게 예를 들어서 뭐 몇 억 정도를 줬다 하더라도 그 체감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거를 제기를 한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팩트는 조만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저거를 계속 저렇게 뭐 피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조만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특혜 관련해서는 뭐 하태경 의원이 또 추가로 뭘 또 공개를 한다니까 뭐 그 부분도 좀 지켜보긴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이것이 팩트다. 김경진 의원이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실까요? 네,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 딸 안설이 양 원정 출산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네. 198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이랬고요. 이중 국적이냐 했는데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600만 원 호화 유학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또한 거짓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딸 논란에서 사실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에요. 양쪽에 다 진영에서 지금 다 하나씩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계속 끌고 있는 것인데 사실 매듭을 짓는 방법은 당사자, 아버지들이 나서서 예. 이렇게 아웃복싱 할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맨날 예. 하하하 웃고 지나가고 예.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버지들이 직접 나서서 내 아들은 이렇습니다. 내 딸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면 돌파를 해서 그것이 피어리어드가 방점이 딱 찍으면 되는데 예. 사실 본인들은 계속 하하하 웃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이 양쪽 진영에서만 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잔상만 남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걸 갖고 사실 고마해라 예. 이것만 쫙 남고 또 안철수 후보는 하하하 한 것만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여겨져요. 네, 이 국민들이 그것만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진실을 더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고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문 후보가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바로 반론이 나와요. 언제 우리가 고만하라 그랬습니까? 예. 몰랐으면 모를까.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좀 이상하다. 그럼 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거예요. 당시 10년 전인데 부분적으로 행정적인 뭐 착오가 있었다든가 하면 담당자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사과를 하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언제 안철수 후보는요.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거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 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안철수 후보 딸 재산을 압니까 국민들이? 최영일 평론가 네. 보시기엔 네거티브랑 검증이 무슨 차이가 있는 그것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선 사실이 포함돼 있으면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오는데 네. 상대 진영에서 그거를 침소 봉대해버리면 네거티브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 팩트가 해소되지 않으면 예. 문제는 계속 이것이 돌고 돌아서 28일, 뭐 내일부터는 28일이지 않습니까? 그 내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빨리 끊어내라라는 예. 이 충고를 양쪽 진영에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게 참 모호하거든요. 예. 또 고마해라. 이거는 뭐 언제 국민들이 고마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아까 이 실장님 말씀처럼 나서서 해명을 하시고 해명이 미진하면 또 해명해야 되고요. 그래도 미진하면 사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치명적인 검증의 문제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다 궁금해하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푸시고 넘어가라. 예. 문제 없는 건데 자꾸 물고 늘어진다.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빨리 털어주시기를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요즘 오르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세가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네. 보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안철수는 작전주다, 거품주다 하면서 보수의 렌트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은 안 후보에 대해서 맹렬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결과 예. 오히려 안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거나 예. 조금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은 역풍을 지금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서도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에요. 고전적인 전략이 뭐냐 하면 예. 네거티브 공세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근데 상대방이 네거티브를 해온다고 그럼 우리가 바로 네거티브를 하느냐? 그러지 마라. 예.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은 하되 역공세는 취하지 마라.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역공세,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고려하라. 이게 고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거 전략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잖아요. 어찌됐건 추격은 하고 있어도. 예. 앞서가는 상태에서 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기 시작했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을 아주 맹렬하게 쓰면서 일반 유권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됐냐면 굉장히 쫓기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가 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버린 거예요. 자, 네거티브 공세를 취함으로 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에 더해서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더해졌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다 유리한 그런 결과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는 것이 문재인 후보 쪽에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정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편이 저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의원의 얘기를 보면은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 때리기라 그래서 매일 문모닝하고 문 이브닝하고 그러더니 안철수 후보는 공격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문재인 후보만 너무 당했다. 이런 네네. 또 입장도 있는 그렇죠. 것 이제 같은데요. 50% 정도만이라도 문 후보를 검증하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덜 억울하겠다 이런 예. 표현이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세론을 향유했어요. 예. 완전히 즐겼잖아요. 그거를 아니다. 대세론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밑바닥부터 가고 있다. 이건 거품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내가 대세입니다. 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검증의 도마 위에 제일 먼저 스스로 오르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먼저 오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오르니까 똑같이 검증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맞불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도 꼭 닥쳐야 될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라는 건 사실 지난번에 최수식 게이트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때 2007년도에 네거티브라고 막 비판했던 그 최태민 일가에 관련된 의혹. 박근혜 후보 그때 이거를 제대로 검증했으면 네거티브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 최수식 게이트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하나 사실은 다 까발려서 검증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검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서 거의 문재인 전 대표가 비등해지면 그건 문재인 캠프에서 나서지 않아도 국민들의 검증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자, 그거를 왜 우린 그동안에 이렇게 검증 많이 당했고 저쪽 보니까 별로 안 당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검증을 하겠다. 우리가 나서서 네거티브 전략을 쓰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로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생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그 맹점이 뭡니까? 남욕하려다 보면 내 입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거티브 하게 되면 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준다는 거죠. 왜 그 점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제2의 박근혜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2의 이회창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쩌면 그렇게 전 이해창 후보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해창 당시 후보도 그렇게 1등하면서 오만했고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후보인데
김대중 대통령만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검증을 못하고 실패했다고요. 쪽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박지원이 상황된다. 안철수는 박지원의 아바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4년간 1등 후보로서 문재인 대세론을 주장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다 행동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은 그 자체가 대통령감이 못 됩니다. 안철수 찍으면은 국민이 상황되지. 네. 지금 이조시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처신을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찍으면 국민이 상왕이다. 이렇게 네. 맞받아쳤는데요. 뭐 좋은 해명이기는 예. 해요. 하지만 그 이회창 후보를 끌어들였다. 이회창 지금 뭐 당시 총재가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의문의 일패를 이제 예. 당했다. 지금 이제 이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팩트 중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물평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하나의 주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박지원 대표에게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한 건 이른바 안찍박. 안찍박. 이것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이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또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 된다라는 예. 이야기에 대한 반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다자구도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박지원 대표가 4월 4일 경선 마무리 때 인사말을 한 게 보도가 크게 됐었습니다. 자, 5년 후에는 박지원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사실은 덕담일 수 있어요. 예. 우리 당이 이렇게 경선을 흥행을 잘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주 대세로 예. 이렇게 이 본선 주자가 됐다.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강합니다 하는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또 민감한 시기에 다른 당, 다른 주자들이 보기에는 또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가 나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네거티브 검증 또는 내부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박지원 대표가 모든 걸 다 디펜스할 수는 없다. 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선 관련 뉴스 보면서 워낙 줄임말이 많아서 좀 혼동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줄임말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문모닝. 아침만 되면 문재인을 비판한다. 그래서 문모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른바 홍찍문입니다. 이러자 홍준표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네.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네. 이른바 홍찍홍인데요. 네. 어떤 말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다 공감이 안 갑니다. 네. 예. 저는 이래문 저래안. 요즘 제 생각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안심이 안 된다. 예. 요즘 대권 주자를 보면서 제가 다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된 게 요즘에 굉장히 네거티브에 그렇게 지금 몰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1개월 뒤면 국정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까지도 다 안 나왔어요. 예. 공약도 요즘 찔끔찔끔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좀 똘똘한 공약을 좀 내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아들과 딸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논란도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새로운 문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2007년 감사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특혜 채용이 확인되어서 그 특혜 채용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1급 고용정보실장 징계, 2급 행정지원팀장 징계, 그리고 행정지원팀1이 경고인데 이분은 실무주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문재인 후보 아들 필적 숫자와 서명 그리고 이름에 대한 필적을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정유라, 문유라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력서를 내지 않고도 공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력서를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이력서가 필수 서류가 아니라면서 왜 이력서는 뒤늦게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는 버리시고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 문제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거냐, 다 해명된 거다라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일단 좀 스텝이 꼬인 부분은 있어요. 예. 뭐냐면 다 해명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지금 입증은 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이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이것을 갖고 다 털었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자신을 갖고 분명히 크게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예. 라는 것과 두 번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근데 그 당시에 봤더니 이건 있어요. 그 고용정보원장이 청문회인가요? 상임위에 출두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실 내부에서 실수다. 예. 실수를 했다. 바로 이 대목이 지금 이 감사 내용이나 일치하거든요. 감사에서 이런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란 건 이건 고용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에 대해서 직접 나서라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부분들이 아직도 언론에서 계속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팩트 체크 안 되는 부분들이 예. 몇 가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을 주도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심재철 부의장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고발하겠다. 고발 조치하겠다. 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부의장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제 또 새롭게 제기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필적이 12월 11일로 써 있었던 것을 예. 누군가 획을 하나 옆으로 그어서 사자로 4로 바꿨다는 고쳤던 거죠? 것 아니냐. 이 주장은 같은 건데 하태경 의원은 그때 비록 팩스로 받아서 진본, 원본은 아니지만 이 서류가 그 서류가 맞다. 폐기돼서 없다고 하는데 예. 이게 진본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또 있다. 공무원 3명이 징계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절차가 이상했다는 거 아니야.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또 민주당은 법정에서 다투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다투자는 예. 건데 시간은 미루면서 또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한 해명은 뒤로 밀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하진 않다. 그래서 이 실장님 말씀처럼 당당하게 시간을 오히려 당기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어야 좋겠어요. 그런데 예.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미루려는 뉘앙스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그래도 의혹을 품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답은 아니다. 예.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제 생각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예. 2007년이니까 민정수석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는 몰랐다. 아들의 취업 문제를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의 문제다라고 해명을 하든가 예. 뭔가 혹은 뭔가 좀 이 매끄럽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하니 내가 관여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해도 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을 네. 오히려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 후보, 문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사안도 복잡하고 잘 모르겠지만 네. 뭔가 해소되지 않은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그 채용과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해외에 가서 2년 23개월 가까이 있다가 돌아온 부분이라든가 그만뒀는데 그대로 퇴직금을 뭐 3년치 넘게 그냥 받았다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이게 뭔가 좀 이거는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쪽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거는 하나도 설명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 날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경쟁률이 35.2대 1. 그러니까 막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예. 그 댓글에 아주 심심찮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예. 전혀 맥락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예요. 이거는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뭐 20대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더 많이 지지하고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2030 세대는 물론이고 그런 자녀를 둔 그 윗세대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괴로운 주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이 지금 3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네. 34.4%와 32.2%.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오자구도 결과입니다. 네. 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지만 앞섰다는 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상등이 들어왔겠어요. 아, 뼈 아프죠. 아플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일신문에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이겼다, 앞섰다. 참 이겼다는 표현 안 되죠. 앞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양자 대결은 있어 그렇죠. 없다. 오자 대결이다. 했는데 지금 어저께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관과 또 언론사들이 지금 발표한 거에 예. 의하면 상당히 많은 몇 개의 그런 어떤 결과가 오자 대결에서도 아주 초접전 상태에서 예. 지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비판들이 다 사실 좀 옹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든지 여론조사 예. 기관이 질문을 잘못했다든지 기법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추세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올라간 예. 건 추세선이 그렇죠.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 나가느냐,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하느냐, 대세론을 완전히 꺾고 예. 겸손한 자세로 내가 뭔가를 하나 받아들이겠다. 예. 이를테면 조금 전에 개헌에서 조선일보 결과였고 지금 네. 한겨레 조사 결과인데 거의 붙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접전 상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는데 도리어 지금 또다시 강공으로 나서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각 그 여론조사 각 언론들마다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를 정면으로 또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전 아바타다 이런 네, 표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가다가 예. 사실 좀 계속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앞서죠. 예. 어쨌든 자꾸- 민주당에서 가상 양자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네. 언론사에 얘기를 했는데 다자구도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같거나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캠프에서는 지금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 기관 탓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론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진보지 아닙니까? 그쪽에서 한 조사에서도 지금 두 후보 간에 거의 격차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겨레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안철수를 띄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런 편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저렇게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구 특정인을 갖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것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 여론조사 기관 탓 그리고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전략을 확 바꿔야 된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네거티브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문캠프에 더 불리하게 더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전략은 절대로 1등이 쓰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예. 그걸 너무 빨리 쓰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촉발됐기 예. 때문에 전략을 수정하고 빨리 포지티브 전략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것만이 해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자 대결 구도를 보셨는데 이번엔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한겨레 결과입니다. 48.2% 대 41.8%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졌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조선일보 네, 조사에서는 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크죠? 안철수 후보가 51.4%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38.3%입니다. 이 네.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양자 구도로 예. 대결이 치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예. 28, 9일은 후딱 지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당장 15, 16일이면 후보 등록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시작인데 지금 오자 중에 누구도
용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끝까지 가지만 그래도 양자 구도를 참조는 해야죠. 왜냐하면 오자 구도 내 양강 구도. 이건 이제 문재인 후보 측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는 대세로는 없다. 예. 오히려 양자 대세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붙었다라고 아까 표현하신 게 정확히 맞고 예. 어떤 조사는 다소 이기고 어떤 조사는 다소 지고 어떤 조사는 똑같고 예. 근데 이것은 다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예. 하나만 오차범위 밖에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논외로 하고 5개 정도의 조사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부터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는 동일선상에서 리셋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누가 올해 대세였건 누가 이제 처져 있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등하게 35에서 40% 사이 어딘가에 둘 다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를 모을 것인가. 자, 문재인 후보는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스펙트럼이 넓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예. 고민이고요. 이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확장성을 조금이라도 더 이게 정말 미식 축구 같은 겁니다. 몇 야드라도 더 전진할 것인가. 예. 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파지티브로 급전환되긴 쉽지 않아요. 이럴수록 더 신경질적으로 양 진영이 서로 칼날을 휘두를 상황이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아니면 정책 발표든 딱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 게 관전자이자 심판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싸워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정치인들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줬다가 바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부 단속도 안 한 상황에서 공격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바로 우리 지금 긴장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문희상 의원도 예. 사실은 지금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들과 관련해서 막 고마해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털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예. 지금 봐야 되겠죠.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의 그런 언론 대응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언론 대응이 예. 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협조라는 명목하에서 그러니까 다수 언론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언론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좀 그 위압적일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지금 이거 언론이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해요. 문재인 전 대표 캠프를 대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도 사실 그때 종편에 아예 민주당 국회의원 출연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 자체를 스스로 봉쇄하는 바람에 그게 패인이 됐고 나중에 그 선거 결과 분석 결과 내부 보고서에 그게 반영이 됐거든요. 자,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그래서 요즘에 전향을 이제 약간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의 접근 방법도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무리수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전략, 좀 유연한 전략을 좀 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특정 언론과의 관계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사실로 단정하진 않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지율에 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스트롱맨이 이번엔 거친 입담이 아니라 눈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강당과 혈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지난 4년 4개월 동안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으니 내십시오. 됩니다. 복구자 비필고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백두산 호랑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호평해 보겠습니다. 오병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하는 생각이. 네, 홍 트럼프 오늘은 눈물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경남도지사를 그만두는 데 대한 어떤 소외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저는 좀 감격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 홍준표 지사는 사실은 당대표도 했어요. 그런데 당대표로 물러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면 유승민 최고위원 때문이에요. 유승민 최고위원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당을 장악시키게 하려고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유승민 최고위원이 남경필 최고위원과 원희룡 최고위원을 다 이렇게 규합해서 사퇴를 해버려요. 최고위원 중에 선출직이 3명이 연달아 사퇴를 하니까 최고위원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그러면서 이틀 후에 홍준표 당대표가 사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유승민 최고위원이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홍준표 당대표는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하락해요. 뭐냐면 그 동대문 몇 선인데 불구하고 동대문에서 또 민병두 의원한테 또 지고 또 중앙정치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돌파구가 경남도지사였어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할 때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게 축풍령이에요. 다시 축풍령을 넘겠다. 다시 중앙정치로 가겠다. 그런 의미로 사실은 노래를 불렀다고 이번에 생각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들어서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고 다들 조롱하고 비판을 했는데 내가 경남도지사를 하고서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갔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그 중앙정치에서 밀려났던 한 정치인의 회한 내지는 감격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홍준표 후보 옷에 손수건이 있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미리 좀 예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드라마하고 현실은 다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는 모래시계 검사가 울질 않죠. 그 건달 친구가 사형을 앞두고 나 떨고 있냐면서 우는데 역시 현실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홍 지사의 이번 그 이른바 꼼수 사태라고 얘기되는 것은 정말 꼼수 사태가 맞다. 그리고 본인이 뭐라 해도 이거는 사실은 좀 합리화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합리화시킨 얘기가 뭡니까? 도 예산 300억 이 보궐선거하고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그거 아끼려고 내가 300억 원 혈세 낭비 맞겠다 했죠. 한다. 그런데 아니 300억 아끼려고 500억 씁니까?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면 509억 지금 국가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당비로 그 509억 다 지금 비용이 나가요. 당비 나가는 것도 결국은 국고 지원 아닙니까? 정당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예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예산적으로 절감하실 생각이 있으면 애초부터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도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예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고 이번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랬습니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러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그건 뭐 명확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아까 이 실장님의 눈물의 해석에는 좀 정반대예요. 감격의 눈물이라뇨. 지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 출마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보수를 한번 결집시켜 보겠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선 끝나면 정당이 없어집니까? 계속 야당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번 대선에 만에 패하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또 야당의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감시와 견제로 정권을 막으면서 사실은 또 열심히 또 투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치의 흐름을 알고 있는 야당 생활도 했던 분입니다. 그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러 가는데 이 꽃길이 아니에요,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그동안 경남도지사가 편했지. 왜냐하면 이 홍트럼프 스타일로 앵그리 홍이라고 불렀죠. 얘기를 하면 골프를 치든 말든 내 맘이지. 이게 무슨 문제야. 그동안 싸워왔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쇄했죠. 그다음 무상급식 막았죠. 어찌 보면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 위한 걸 하면서 외부의 비판은 받았지만 지역에서는 칭찬받으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 가시밭길로 가면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퇴할 수는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눈물의 의미라는 거는 눈물을 흘린 분만 아는 거니까 저희는 좀 추측을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정당 단일화에 바른정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는 왜 이렇게 안 뜨는 겁니까? 이것도 아마 연구 대상은 연구 대상입니다. 저희들도 네. 속이 터지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도 이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물도 결론은 큰 물길을 만들어야만이 고기도 살고 배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맑은 옹달샘일 뿐입니다.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안철수가 되는 게 좀 낫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김성태 의원은 맑은 옹달샘이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고로쇠 수액이었다면 먹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분명히 이걸 먹으면 비타민도 있고 철분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뭐죠? 비타민 알약이에요. 비타민 알약을 먹으면 이거 분명히 뭔가 좀 영양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딱 손이 안 가요. 그런데 사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과 멋있을 거예요. 그럼 덥석 물어요. 근데 먹고 나면 그 안에 사실은 비타민도 있고 뭐 많은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컨텐츠는 있어 보여요. 컨텐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이렇게 덥석 손이 갈 만큼의 매력. 그 매력이 뭘까? 그게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유승민 후보 칭찬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지지율 성적표는 참 초라합니다. 더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유승민 후보의 자질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대중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맑은 옹달샘이라고 그랬는데 맑은 옹달샘 마시려면 산소 깊이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게 이게 후보가 사실은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긴장도 풀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대중 친화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 저 말에도 사실은 좋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거기도 사실은 약간 뼈가 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는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뭐 여의도 까칠남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거를 알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다 둘러싸여 있는 저 숲 가운데 있는 맑은 옹달샘이 어디 잘 보이냐는 거죠. 그런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죠.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안철수가 되는 게 좀 낫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김성태 의원은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낫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특히 보수 진영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선은커녕 차선도 어려우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런 흐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경 보수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득도 되고 실도 돼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는 정치가 바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얼마 전에 포석을 잘못 둬서 그래요. 지난해 총선에 저는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뜨지 않는 이유는 좀 굉장히 좋은 비타민이라는 표현에 전 100% 공감하고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감,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보수개혁도 할 수 있는데 그 따뜻한 보수도 좋고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원내대표를 던질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안 뜨는 이유는 포석을 TK에 둬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그 친박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돌아왔으나 그때는 김무성 당대표의 지원이 일부 있었던 거고요. 그때 수도권에 포석을 두었다면 지난 총선 때 강남에 오히려 출마를 했다면 지금 약간 세력 형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TK에서 계속 배신자라는 이 낙인 때문에 계속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금 뭐 후보들 간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셨지만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파 보수 유권자들이 제발 안철수 의원을 찍지 말고 보수 후보를 찍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바람일 텐데. 아마도 다자구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양자구도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일까요, 오자일까요? 글쎄요. 저는 오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그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또는 보수의 재건에서 주도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요. 오자구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